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자, 대사님 이번 시간에는 이 문 정권의 외교하는 행태가 과연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동맹과 적을 구분하거나 또 이 국제 외교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그 냉혹하고 이기적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건가. 또 이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문 정권이 뭐 친북 성향은 주사파들이라서 그렇다 치고 친중 성향이 지금 이례적으로 노무현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친중파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강화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그 과연 한국이 파트너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동맹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 거냐. 또 중간에 양쪽에 다 줄을 서서 둘 다를 잡고 가는 것이 가능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외교관으로서 상당히 분노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조중동인 기자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대북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한국의 줄타기 외교는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제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줄타기 외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중국하고는 사실상이 적대 관계에 있는 거고 물론 모액 규모가 제일 크긴 합니다만 제 나라 모액이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죠. 미국은 20%도 안 됩니다. 17.4%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동맹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관료들이나 언론이 심지어 일반 국민들이 그 동맹이라는 걸 갖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맹이라는 거는 한쪽이 타방에 이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지켜줘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70년 동안에 한국에 어떤 만들어놨던 근대화의 업적, 그다음에 세계 10대 무역국에 들어갔던 그 국제적 위상, 그걸 정말 어렵게까지 성취했는데 지금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특히 정권 출범하자마자 소위 그 유명한 그 산불, 우리가 뭐 미국 그 탄도미사일 시스템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에 참가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이걸 갖다 하나의 그 박영치로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그 세 가지 이야기했고 또 거 가서 이때 뭐 혼밥 핸드다가 기자들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분 나빴던 거는 황구시보인가요? 거기 아마 그 대표하고 아마 인터뷰라는 게 있는데 황구시보 기자가 그게 일국의 대통령을 대한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기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그 프리하고 이렇게 좀 예질이 없다 하지만은 상대방 국가원수를 대할 때는 상대가 나름대로 예의나 좀 깍듯한 어법을 씁니다. 어법을 쓰는데 제가 중국말은 모릅니다만 그 분위기나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어디 제가 어디 그 시정 잡배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옛날에 중국 CCTV에 젊은 남자 기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또 깝죽거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 충고한 적 있죠. 너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 간혹 그런 이야기 합니다. Behave yourself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중국 글쎄요. 중국 기자들, 중국 외교관들 아마 북경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건방지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강대국 사이에 줄을 타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무망했는가라는 부분이 구한말 때 고종이 보면 청나라, 진일, 진러, 진미 사이에서 몇 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 파천할 때도 러시아만 가려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 물어보다가 러시아가 받아주니까 갔다가 또 와가지고는 또 가려고 하고 심지어 뭐 루스벨트 딸을 한국에 불러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미국의 딸이 붙어보려고 하고 김옥군 시켜가지고는 갑오 경장입니까? 그걸 갖다가 이 하라고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새가 안 되니까 발을 쫙 빼서 죽여라 하고 그리고 또 청나라 이거 뭡니까 중국까지 보내가지고 김옥균이 잡아와가 이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내는 이중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세기 말 같으면 이제 미국이 아니고 그 당시 세계 제1국가 영국이었죠. 근데 뭐 역사책이 많이 나옵니다만 영국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레이트 게임 러시아가 동진하고 남진한 걸 막기 위해서 우방국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극동까지는 힘을 못 미치니까 일본을 이제 우방국으로 채택해서 영일 동맹이 그렇죠. 영일 동맹을 만들면서 그게 이제 세계 이제 지배 구조의 한 축이 됐었는데 그 일본은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 당시에 이게 영국, 미국이 붙어야 된다 확실히 알고 있고 우리는 전혀 몰라서 지금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일본하고 협조하라는데 우리는 아간파천 러시아 공간으로 갔으니까 이건 몰라도 한참 그래서 영국이 거거든요. 그 저기 검은도를 점령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군이. 근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110년 만에 지금 재현되는데 일본은
미국이 세계 제일 주인공이라 알고 있죠. 제일 주인공이라는 걸. 근데 한국은 아직도 지금 중국이 제일 주인공이 될 거야라고 다음 영화는 분명히 미국이 아니고 중국 배우가 나올 거야라고 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수준이 낮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곧 추월하고 세계의 GDP 1국이 되고 중국 경제가 코로나에서도 안 망하고 7% 성장하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조금 아는 사람들은 중국은 63조 위안에 가까운 그림자 부채를 숨겨놓고 있고 중국이 지금 이 거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이제는 축소되고 이 뭐라고 삼각경제, 폐쇄경제로 또 보호무역으로 세계가 회귀하면서 중국에서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고 중국은 내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 중계 리커창이 노점 경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알죠. 근데 한국은 이 재벌들이 굉장히 저는 이 한국 국민들한테 중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미 왜? 박근혜 때부터 그랬죠. 중국에서 이 뽑아먹으려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포획해서 꼬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붙이는 쪽에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그런 재벌들의 행태에 놀아나면서 친중을 하게 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던 시진핑은 굉장히 깍듯하게 박근혜를 대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몇 년, 한 2년 됐습니까? 2년 반 됐습니까? 문재인 중국 갔을 때 벌써 3년이 됐군요. 거의 그냥 뭐 시종 뭐 그냥 하인대 하듯이 뭐 이런 식이 됐는데 중경입니까? 거기 갔을 땐 밥도 안 먹어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저희들이 외교를 배울 때 만약에 이제 국가원수가 거기 갔는데 매 일정마다 식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식사를 넣으라고 교섭을 합니다. 그다음 그게 안 되면은 일정을 축소시킵니다. 그래 빨리 오는 거죠. 그렇죠, 빨리 오는 거죠. 근데 중국에 3박 4일인가 가 있으면서 오래 뭉개고 앉았으면서 혼자 밥을 먹고 앉은 모습들이 한국에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나 이게 실속이 없다. 그다음에 뭐랄까 끈기가 없다든가 가스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그 시진핑하고 면담하고 나서 그 이튿날 리코창이를 갖다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리코창이가 바빠서 못 먹겠다. 3시에 만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리코창이가 서일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는 이제 2년 그렇진 않죠. 아마 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되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바빠서 못 만나겠더라면 나도 바쁘더라고 안 해야 됩니다. 그때 면담 자체를. 그럼 가겠다든지 날짜를 다음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 3시에 또 꾸역꾸역 갔어요 대통령이. 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북한 뭐 핵 그 뭐 비난 성명이라든가 이걸 보면 그 내용 구성을 보면은 저희 외교부 직원들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국외 여행 같은 거 이제 공식 방문 같은 거 할 때는 그 일정이라든가 콘텐츠라고 외교부 직원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게 운동권 행정관들이 다 주무르고 있고 괜히 이거는 외교 관리에 어긋난다든지 라는데 싫은 소리 했다가는 또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아예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외교의 이제 난맥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한 2주 전에 이제 미국에 저 블링컨, 오스틴 두 사람이 와서 2+2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8년 만에 갑자기 러시아 외교장관이 한국에 와서 좀 시금방진 소리들을 했죠. 자, 그러더니만 또 내주에는 중국에 가서 또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정의용이가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왔다 가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을 만나서 균형을 맞추어서 미국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소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의 기난가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중국, 러시아를 만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미국,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2+2 회의를 하자 말자 이 정용이가 중국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 우리 주인이 누구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새 행정부가 발족하고 나서 양국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2+2를 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촐싹하게 금방 뛰어간다는 거는 2+2 회의 보고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했고 거기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가 더 유용한 개념이라고 내가 분명히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자랑을 하겠죠. 내가 반미주의라는 그런 것 같네요.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적 균형을 맞추면서 그 나라에 충성을 맹세한 듯한 이런 이 머슴 외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실제 조선시대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삼전도 굴욕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모양이 좋지 않다. 네.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텀을 상당히 둬서 한 달쯤 있다가 하든지 해서 이 2+2와 러시아 중국 외교를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로 보여야 되는데 또 사실은 중국 외교를 좀 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뭐 왕이가 왔다 갔죠, 부산인가? 왕이가 왔죠. 예. 그러니까 또 오라고도 말 못하고 이제 지가 몸소 가줘야 되는 그러면 시간 타임을 좀 두면 될 건데 아이고 저 중국이 종주국인데 왕이 보고 오라 소리 못하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오라 왔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은 아예 위아래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폭들 사이에서 완전 이제 중간 보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조그만 이제 한반도란 나발이 남쪽을 막고 있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삼합회 회장한테 지금 슬슬 기는 뭐 그런 형국인데 처음 예. 미국의 마피아 네. 보스가 한번 왔다 갔으니까 제가 그 애들한테 뭐 거래하기로 한 게 없습니다. 예? 제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그렇죠. 여전히 예. 충성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저쪽에서 하도 만나자고 해서 잠깐 둘이를 만났는데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요. 공갈이나 치고 갑디다. 그래. 근데 내가 막 따끔한 소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그런 장관들 오게 되면은 이제 대학교 강연도 시키고 그다음에 주요 언론사 인터뷰도 시키는데 그런 부대 행사 일체 없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전에 광희가 왔을 때는 전혀 다르죠. 거기는 무슨 뭐 그 정경련에서 이제 기업가들 불러가지고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같이 2+2 5년 만에 처음 하는 회의인데요. 이렇게 뭐 홀대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환영한다. 네 편한 시간에 와라 하고 내주에 가겠다 하고 지금 화답을 하고 자빠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뭐 경제적 이득이 된다 안 된다. 경제적도 이득이 될 것도 없어요 이제요.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서 굉장히 발을 빼지 않습니까? 중국 맞습니다. 경제에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일본도 한때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중국의 그 이 뭡니까 이 첨단 자재라든지 이 소재 수출하던 부분들을 방향을 돌리면서 중국하고의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오히려 일본의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매달리는 형국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본 외교관한테 듣기로는 일본도 사실은 상당히 당했다고 그럽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삼성이나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이제 투자해가 돈을 뽑으려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소프트웨어에 있는 기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강탈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런 데 좀 소홀히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기업가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 중국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조심하라. 국가 안보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그런 기술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단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내린 게 사실은 감사 전부 다 우리 고기술 다 빼줬지 않습니까? 일본도 부분적으로 저희들과 유사한 그런 실수를 좀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도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대기업들은 좀 눈치를 채고 이제 중국에서는 뭐 삼성의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거의 점유율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들 자체 개발을 쓰고 그리고 있고. 현대차도 얼마 전에 뭐 박근혜 정권 때 떠들썩하게 중국에 공장을 만든다 어쩐다 했지만은 지금 와서 봤을 때 현대차도 크게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현대차 판매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면 중국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게 중국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큰 내구재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안 살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 봐도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타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다 치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독재, 공산 독재 시스템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 부패에 기반한 이 권력이 경제를 소유하는 이 구조 이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가 요즘 미국이 집요하게 캐면서 중국의 화웨이나 같은 여러 통신업체들이 뭐 ZTE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정부의 사실상 소유거나 중국 군대의 소유다. 또 그 이 중국의 제일 큰 이 IT 닷컴 기업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마인이 중국의 그 거의 얼굴 마담밖에 안 된다. 그럼 중국은 도대체 기업을 엄청난 세계적 기업을 소유하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봤을 때 중국의 이 국가 권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이라는 게 몇 개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기업은 우리하고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사진도 있고 사회 이사도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인 결정은 당에서 파견된 그 당원이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EO가 사실은 뭐 그냥 세안없지만 얼굴 마담이고. 예. 그래서 네. 당과 군에서 네. 기업을 장악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상장 여부나 기업의 이 뭐 성장이나 네. 기업의 뭐 문 닫는 것까지 국가가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네. 그렇다면 이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죠. 예, 네. 그야말로 우리식 사고로는 이 납득이 가지 않는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중국이 사실은 상당히 재미난 역사적 실험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친중화 경향이 노골적으로 강화됐었는데 소장님 최근에 그 뉴스평에 이미 방송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친중국적인 콘텐츠를 담은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가 난리가 났죠.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가 친중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친중적인 행보를 했습니다만 그와 비례하게 사실은 반중 정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마 중단될 정도 같은. 저는 이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게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물처럼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고 해서 수백억을 투자했는 그 방송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이것만보다 사실은 소위 말해서 한국 내 반중 정서는 상당히 착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이제 청년들을 제2의 호위병으로 만들어가 뭐 애국 청년이라든지 이런 걸 뭐 공산당 청년 동맹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반작용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다가 터져나와 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겠느냐는 이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답을 좀. 그래서 이게 이 중국과 중국이 이 미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아주 알기 쉽게 하자면 이제 너무 유치한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조금 얼굴이 붉어집니다만 한번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같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나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전쟁할 필요가 없는 다 우방국들이고 그다음에 외국이 미국을 침범하러 오려면 엄청난 해군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전 세계 해군력 공군이 미국이 세계 1위고요. 군사력도 압도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50개 주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분리 독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들이닥치는 공산 체제가 무너지면 아마 중국이 각계 다른 민족과 그렇죠. 나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또 분열되겠죠. 그게 56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 조선족이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위구르라든가 이쪽에 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갖다가 외교적으로 거론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중국을 원심력을 작용시키자는 그렇죠. 그런 시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원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너가 잘못하면 중국에서 독립시킬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또 표현을 암시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인데 이 우리가 이제 중국과 경제 모의 규모가 다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미국하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과거 같은 거 절대적인 위치는 많이 이제 하락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회주의적 또는 나치즘식의 동원 체제가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물적 성장을 이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지속 가능한 형태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근대화의 기초가 되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 자본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 사회 근대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끌어가는 가치인데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보편적 가치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모두 서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시아의 가치라는 건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근면성실 정도가 있는데 그럼 뭐 독일 같은 나라도 근면성실 같은 그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기 힘드시면 그냥 이념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도 있습니다만
가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에 가깝지 결코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가깝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치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북한하고 중국에 그냥 품으로 들어오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 자체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매국적인 행위고 최근에 듣자 하니까 지난 이 서훈이라든가 정의용, 이수혁은 이제 그 주미대사죠. 그다음에 정의용 지금 외교장관, 그다음에 서훈 지금 안보실장입니까? 전에 국정원장. 이 세 사람이 아마 서울고등학교 출신 같은데 서울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이 세 사람을 제명시켰다고 합니다. 매국노다 이거죠. 예. 이 경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아마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거는 어떤 정책을 구사하다가 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 정권은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채 자체를 해체시키는 집단입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전제를 하고 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다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만약에 몸을 맡기고 경제적으로 정치로 종속된다면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룬 한국이라는 존재는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거의 뭐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성처럼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고 한국의 이런 이 특유의 이 성장 동력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온 각종 정신이나 기치, 그 관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소장님하고 이제 동유럽의 그 실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한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들은 원 상태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걸 갖다 잠정적인 이제 명제로 깔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요 한 10년, 20년 동안 부상한다고 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나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자 이겁니다. 라오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그 파키스탄 이런 나라는 지금 전부 다 부도 사태 나 있거든요. 제대로 된 나라가 나라 없습니다. 중에 뭐 민주주의나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이 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친중적이라고 합니다만 파키스탄에 사는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 그 옆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실제 친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 반중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제 패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인도하고도 국경 충돌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쿼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얀마 사태 같은 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 만약에 그 석유 유전도도 중국이 자체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중동에서 석유를 수출해 오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말라카 해역 같은 데서 인도, 호주, 일본, 쿼드 국가들을 막아버리면은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이제 그렇죠. 항구를 열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바로 내륙으로 실어 나를 수가 있죠. 그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서 하나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친해서 차관을 열어줬던 1대1로의 많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의 나라들이 중국 사람들이 기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에서 인력, 기술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남기고 가는 건 똥밖에 없다. 지금 아프리카도 반중 정서 엄청 심하죠. 그래서 빚만 그 나라에 필요 없는 공사를 억지로 해준다면서 빚만 지우고 그리고 과도한 이익을 취해가면서 모든 것은 중국에서 다 와서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 남는 잉여, 건설, 인프라 등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벌어가는 역할로 그런 1대1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격렬한 반대에 다 부딪히고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게 소위 그 관계라는 거, 관시라는 게 이제 중국의 행정의 모태가 되는데 이 양반들은 아마 대외 관계도 그런 관계로 종속시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친한 나라들 갖다가 형과 아우의 관계로 만들어버리죠. 태고 적부터 중국은 그래 왔고요. 근데 한국은 동생 국가고 걔들은 이제 뭐 형님 국가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문명의 편인지 알 수 있는 게 미국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동맹일 뿐입니다. 동맹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적대국가 나치 독일이라든가 구소련이라든가 이런 등장했을 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걸 봉쇄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자는 가치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이번 정권에 다음 대선에 만약에 다시 민주당이나 그와 유사한 좌파 정권이 성립된다면은 이거는 국채가 완전히 해체 단계로 간다는 것들은 지금 한번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 이제는 조금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다음에 일전을 치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허진 대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